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좀 짧게 진행을 할게요.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좀 이준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월요일 아침부터 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좀 백브리핑을 해드릴 게 있어요. 자, 늘 여러분이 소중하게 모아주시는 후원금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허재영 기자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산삼 최근에 저희 허지엔 TV에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 있잖아요. 그거 한 두어 달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속 드셨거든요. 제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품하면서 일어나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그렇게 증언해 주시더라고요. 예전부터 홍삼은 계속 드셨는데 제가 계속 사드려서. 근데 이게 산양산삼 그걸 지금 2달 가까이 드시고 계신데 확실히 일어날 때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찌뿌둥하게 일어나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허지엔 TV에서 판매하는 산양산삼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효과가 괜찮나 봐요. 그리고 착한 보험 클리닉 저희 또 광고 해주시는 곳 있죠. 그 두 곳 잘 좀 이용 좀 해주시고요. 광고 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들 좀 경건하게 하루 보내셨을 텐데, 윤석열 씨도 그렇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해. 이분이 천안함 생존자 우리 예비역 분들을 좀 만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나봐요. 김성호 씨, 감사합니다. 후원금 잘 쓸게요. 제가 방송 편집 비용이 들거든요. 그걸로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5만원씩이나 감사하네요. 여러 가지로 이제 천안함 사건에서 정말 그저 불행한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후에라도 국가의 예우를 잘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것에 대해서 계속 보답을 받으셔야죠. 예우를 다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그런데 윤석열 씨가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듯한, 저는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특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한 게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냐면 이겁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국방부의 발표는 북한의 피격을 주장하고 있지만 클리어하게 이게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이거를 마치 천안함이 북한 침몰설 그거를 부인하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을 괴담으로 규정을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논평을 했네. 예. 뭐라 그랬냐면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다. 순국선열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참, 어이가 없는 게요. 여러분. 북한에서 쐈다고 하는 그 1번 적혀있는 어뢰. 그래요. 물론 그게 이제 물증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북한에서 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허재영 기자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그 천안함 사건을 취재했던 수많은 합동 언론 취재팀들이 있었거든요. 한겨레를 포함해서 함께 내린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취재 내용만 보면은 천안함 북한 침몰설은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의 어떤 검증 상태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 사건인 겁니다. 물론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있었지만 국방부가 공식 발표하면 그게 다 사실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예전에 국방부는 예전에 조현천 씨가 그죠? 그 박근혜 그때 탄핵 정국 때 그때 쿠데타 계엄 선포 이런 획책까지 하려고 했을 때 국방부는 그런 사실 없다고 처음에 부인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다 사실로 드러나 있잖아요. 조현천은 도망가고 없고. 국방부가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다 사실인 게 아닙니다. 국방부는 예전에 그때 박근혜 그죠? 그때 대통령 선거 있었을 때 그때 군 기무사가 선거 개입도 하고 그런 것들 사건들 다 있었을 때도 그런 심리 전단팀 이런 것들 운영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처음에 다 부인했어요. 국방부가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은 다 그게 사실인 거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의 발표에 의혹 제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다 괴담입니까? 그것을 검증하라고 또한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인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이 정확하게 어떻게 좌초되거나 어떻게 피격됐거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건 언론의 역할인 겁니다. 그거는 괴담과 진실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 이 검찰의 아주 이 낡은 세계관 이런 인식이 물론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어떤 발언인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저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언론의 어떤 천안함 관련한 의혹 제기를 다 괴담으로 치부하고 탄압하고 그러겠네. 예? 윤석열 이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어.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언론이 이런 식으로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지금 천안함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괴담으로 몰고 가는 거는 굉장히 낡은 어떤 그죠? 반공주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60, 70년대의 세계관을 지금 21세기 한복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중앙일보야 원래 그런 언론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겨레 경향이라도 오늘에라도 사설을 써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천안함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하는 게 다 괴담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거 취재했던 기자들은 다 그런 무슨 괴물들이야? 괴담 유포자들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사들을 쭉 보는데 그냥 윤석열이 그냥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 그냥 초딩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대서특필하면서 그냥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말아.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천안함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죠? 의혹 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이 깜짝 놀랄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없냐고. 예.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소식이 이철우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분이 이제 윤석열과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좀 터놓고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설과 관련해서는 억측이다. 예.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돌아왔다 하면서 아직까지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말지를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네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사실 뭐 제3지대, 이런 거를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실리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본인이 나서서 가지치기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철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철우야. 내가 지금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나서줘.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치적 계산을 좀 더 해야 돼. 어디가 이득 볼지는 좀 더 봐야지. 근데 그걸 내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러네. 철우야, 네가 좀 얘기해줘. 아마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나 보네. 그래서 이철우 연대 교수가 아직까진 결정된 게 없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해놨네요. 이런 거 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600분 넘게 방송 듣고 계시구나. 오전에 방송들 많이 보시는구나. 그렇구나. 몰랐네. 여러분, 이거 뭐 제가 무슨 오늘 뭐 공식 뭐 이렇게 막 준비한 방송도 아니고 그냥 저 녹화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 그 라이브 진짜 준비 빡세게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시네. 300명 넘기 늘 어려운 방송인데 제 방송이. 아무튼 뭐 번개 방송이 됐건 정규 방송이 됐건 500분 넘게 방송 듣고 계시니 제가 반갑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리틀미스님, 후원금 잘 쓸게요. 방송 제작비 쓰고 남은 건 오늘 커피 좀 사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부어 있죠. 주말 내내 좀 아파가지고 약 먹고 막 계속 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호빵맨이 돼 있네. 양해해 주세요. 제가 게으르게 이렇게 막 보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 방송 빨리 마치고 좀 병원 가서 링겔 좀 맞고 오려고요. 그래야 빨리 정신 차리고 일하죠. 사무실에서 블루투스로 듣고 계세요? 그죠? 녹화 방송이긴 한데, 또 이렇게 또 나이 것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허재현이 녹화하는구나. 또 보는 재미도 있죠. 그죠? 자, 쓸데없는 얘기 좀 빨리 줄이고, 저 빨리빨리 녹화하고, 병원 갈게요. 자, 한동훈 검사가 세계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상한 헛소리를 많이 좀 싸질러 놨더라고. 근데 기자가 반박을 제대로 안 해. 그냥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해놨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다가 이건 좀 제대로 좀 반박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특별히 좀 가지고 왔어요. 조국 장관의 책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놨는데, 자 봅시다. 뭐라고 써놨냐. 조국 장관 책에 검찰과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겨냥한 비난 주장이 많던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 책이 수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수백 번씩 증언을 거부하면서 아무 말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봐요, 한동훈 씨, 당신 검사 맞아? 아니, 증언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근데 법정에서 한 증언이 조국 장관의 뜻과 달리,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증언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책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거지. 그거는 법정 증언이 아닌 거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에 활용되지 않아요. 그 차이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책에다 얘기하는 것과 법정 증언은 법률의 효력상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과 상관없는 책에 얘기하는 거는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수백 번씩 수백 쪽을 쓸 수 있는 거지. 검사가 이런 차이도 모르고 인터뷰해? 모를 리가 없지. 근데 대중들을 얄팍하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허재현 기자는 속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럼 기자가 단박에 반박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인터뷰를 할 때. 법정 증언과 책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쓰는 거 법률의 효력이 다르지 않냐. 왜 반박하는 질문이 없어? 또 화가 날라 그러네. 계속 반박해봅시다. 책을 보니 새로운 내용 없이 조국이나 추종자들이 SNS, 유튜브에서 반복해온 내용들 그대로고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뇌피셜들이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예.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그 새로운 사실이 폭로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깜짝 놀랐던 거 하나는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조남관 일개 검사가, 지가 뭐라고,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한테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검찰이 대통령 그 총선 앞두고 야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둬가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다라는 폭로. 이거 정도 한 2개의 큰 줄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상 쿠데타를 검찰이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촛불 시민들이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조국 장관이 당부를 했잖아요. 책들 읽고 계십니까? 그거 정도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 유튜브 많이 보시거나 그리고 하여튼 뭐 깨어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SNS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은 조국 장관이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미 낯이 있긴 할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은 맞아. 근데, 일반 대중들이 유튜브 다들 챙겨 봅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을 조국 장관이 정리해서 책을 내면 안 돼? 뭔 상관이야, 네가. 그럼 한동훈 너도, 가세연이나 이런 유튜브 방송들 정리해갖고 너도 책 내든가. 뭔 상관이래? 또 봅시다. 판결문 한 번만 읽어보시라. 뇌피셜 말고 사실은 거기 있다. 정경심, 조범동, 조건 판결문의 유죄 범죄 사실 등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조국 공소장들 이성윤 공소장의 조국 관여 사실들이 다 공개되고 평가받았는데도 아직도 이런 말 하는지 마치 다른 세상 같다. 속을 사람도 이제는 별로 없지 않나. 야, 한동훈 씨, 사람들이 판결문 쉽게 구해서 못 읽어볼 줄 알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나? 이봐요. 저 판결문 한 10번도 넘게 읽어본 것 같은데, 우리 빨간 아재 박효석 선배는 한 100번은 보신 것 같고, 고일석 선배랑. 판결문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사만 보면 이 유튜버들이 지금까지 막 다 과장해서 얘기한 거야? 실제로는 조국 장관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있는데 이 진보 진영의 이 진영주의 유튜버들이 그런 거 쏙 빼고 조국 장관에게 유리한 얘기만 해왔단 거야? 판결문 읽어보면 실제로 조국 장관이 빼박 증거들이 다 있어? 이렇게 딱 보이시죠?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정경심 교수 그 사건만 놓고 보면 1심 때 그죠? 이 판결문 자체가 문제가 얼마나 큰 게 뭐냐면 일단 그거죠.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 특히 IP 증거 있잖아요. 그게 1심에 재판 때 증거 제출이 안 됐어. 한동훈 씨 그거 알아? 재판에서 증거가 제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그죠? 재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소심 제도 같은 것들을 3급심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1심 판결만 갖고 판단하지 말라고. 검찰이 자체가 얘네들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거를 빼고 썼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판결문에 오류도 막 수두룩해. 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서 임정열 판사가 굉장히 무게중심을 둬가지고 정경심 교수의 유죄 증거로 활용을 하는데, 다 잘못 적혀 있는 것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거잖아요. 최성해 총장이, 그죠? 그 검찰, 그 동양대 그 압수수색하고 뭐하기 직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닌 거, 나중에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판결문에는 어떻게 써 있어? 안 만났다고 써 있잖아.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임정엽 판사가 완전히 허위 사실을 써놓은 거예요. 이분 이거 심할 썼어야 돼. 그리고
그거 말고도 최성해 총장이 국민의힘 관계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뭐 공천 제안을 받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 그리고 이 사람이 증언 신빙성이 막 그저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재판에서 판사가 채택 자체를 하진 않았어. 에? 그런 게 좀 1심에서 좀 제출도 좀 덜 됐고요. 그래서 2심에서 다시 그런 것들이 막 제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 2심 판단은 최성해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에? 1심 재판 자체가 그 전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저도 몰랐죠. 예. 저도 뭐 재판을 그렇게 1년 내내 추적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2심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 나온 증언과 증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죠? 새로 나오는 증거들 이런 것들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1심의 재판 전개 과정 자체가 검찰이 편파적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 안 하고 판사도 완전히 유리한 증거는 다 배척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더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1심 판결문 엉터리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심 판결문만 가지고 이 사건을 이해하면 한쪽 눈만 갖고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검찰이 설정해 놓은 한쪽 눈만 보고. 예.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 그죠? 왜 검찰이 하여튼 검찰은 원래 문제가 많고, 그러면은 이제 재판 결과가 또 불만이면 또 사법부 적폐다 또 뭐 이렇게까지 또 하면 정말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늘 검찰과는 좀 달리 보려고 노력을 늘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방송 보시면 가끔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저가 봐도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문제가 많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봐요, 한동훈 씨. 판결문은 당신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예, 이런 거짓말 좀 그만해. 예. 참. 좀 더 봅시다. 자신의 혐의는 권력비리가 아니라는 조 전 장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국은 적어도 권력비리는 아니라고 했다던데, 조국 사건은 권력이 총동원되어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받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최악의 권력비리가 된 것이다. 나는 조국 사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 자체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것이 훨씬 나쁘다고 생각한다. 야,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과 관련해서 벌어진 게 검찰 권력, 소위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하나라도 막힌 게 있습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살권수 하나도 막힌 게 없어요. 뭐 있지? 열린민주당 손혜원 사건 다 검찰이 수사해서 다 그죠? 재판까지 넘겼어요. 그리고 정대협 관련해서도 윤미향 사건 다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재판 다 했어. 원자력 비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도 다 그렇고, 조국 일가는 뭐 완전히 멸문지화 당할 만큼 수사 잘 됐잖아.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수사 잘해놓고 뭘 수사를 못한 게 있다라는 거야. 오히려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하나도 제대로 안 됐잖아. 한동훈 너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하나도 안 됐잖아. 너 왜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어? 검찰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수사가 안 되고, 청와대 주변 인사들과 관련한 여당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하나도 안 된 게 없잖아. 조국 무슨 권력 비리가 덮인 게 뭐가 있다라는 거야. 근거는 대려 그러면 하나도 못 대고 맨날 이런 그죠? 주장만 있어 얘네들은. 안 그렇습니까? 청와대나 여권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막힌 거 단 하나라도 찾아와봐. 있나요?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만 윤석열 장모권과 관련해서 한동훈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잖아요. 아니 왜 지들 얘기를 왜 조국 장관한테 덮어씌우고 그래? 그죠? 리틀미스님 말처럼 나경원 사건 같은 것도 다 무혐의 처분 받았잖아. 왜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러면은 기자가 이런 식으로 바로 반박하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받아 적고만 있어. 조 전 장관은 사소한 도덕적 잘못이라는 취지인데 이 나라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입시 서류들을 매번 위조하나. 위조한 이게 증거가 없다니까. 아직 2심 결과 안 나왔잖아요. 하여튼 이거 만약 위조 아닌 걸로 판명 나기만 해봐. 그때는 한동훈 씨 그때 가서 사과할 거예요? 유시민 장관처럼? 유시민 이사장은 깨끗하게 자기가 잘못 알았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잖아. 한동훈 씨 만약에 이거 2심 결과 뒤집히면 당신 유시민 이사장처럼 사과할 거예요? 꼭 남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 기준을 높게 잡고 지들이 잘못한 게 나오면은 그냥 입 싹 닫고 넘어가 항상. 참. 아이 뭐 아무튼 뭐 반박하자면 하여튼 끝도 없어요. 근데 요 정도만 반박하겠습니다. 아이 뭐 한 10줄만 읽어봐도 반박할 거리가 막 30분은 쏟아지는데 저는 근데 왜 세계일보 기자는 반박을 하나도 안 해? 이거 뭐 밤을 새겠습니다 이러다가. 하여튼 제가 왜 굳이 이걸 가져왔냐면 마치 어딨어 판결 그 정경심 교수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진짜 조국 장관이 이 일가가 빼도 박도 못하게 유죄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확정된 것처럼들 진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면 박효석 기자나 고일석 선배가 바보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떠드시겠어요? 이런 기사에 속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세계일보 기사 보지도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주변에 이런 기사 읽고 또 막 카톡으로 막 이상한 거 보내오시거든. 네. 허지연 TV 이 팩트체크 유튜브를 바로 그냥 답장으로 링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탄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북 글이 좀 오늘 좀 인상 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왔어요. 이준석 씨가 안팎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준석 씨가 최근에 이제 자신이 낸 책에서 자신의 어떤 그 학창 시절, 그러니까 온전히 그 공부, 그 입시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받았던 자신의 학창 시절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탄 의원이 비판하는 페북글을 써놨더라고요. 이준석이 예전에 책에다가 이렇게 썼었나 봐요. 잠깐만. 여기 있다. 이준석이 자신의 인터뷰지 공정한 경쟁에서 자신의 중학교 시절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진 무한 경쟁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라고 회고한 적이 있다 그러네. 아유 중딩 같은 자식. 사고방식이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30대 중반인데도. 아이고 참. 아니 부모님의 재력과 능력에 따라서 같은 중딩이어도 성적 결과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이미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이준석 씨, 너는 집안이 잘 만나가지고 너 아버지 혜택 받았잖아, 솔직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예, 하버드 들어간 거는 맞는데 다만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실에서 2004년에 뜬금없이 인턴을 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정식 선발 과정을 거쳤다기보단 그냥 유승민 씨랑 이준석 씨의 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면접 보러 오래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면접 그냥 대충 보고 국회 인턴을 한 거예요. 그거 갖고 하버드에서 어떻게 써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턴 확인서 이런 거 발급받아가지고 만약에 과장된 경력으로 예를 들어서 인턴을 뭐 하루에 뭐 2-3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8시간 한 것처럼 막 해가지고 인턴 확인서 발급받아서 하버드에 제출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버드 업무방해고 그럼 이준석도 재판에 회부돼야 돼요. 왜? 최강욱 의원이 그거 갖고 지금 곤혹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씨, 너는 아빠 찬스 없었어? 그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튼 자신의 어떤 그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 자체를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오로지 공부로 서열이 매겨진 무한 경쟁. 이게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진짜. 잠깐만요. 아 목사님 그 뭐지? 그 마이크 에코가 자꾸 울려가지고 제가 이거 좀 물어보려다가 근데 해결했어요. 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가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거 연락 안 왔어요? 연락 오겠죠 뭐. 제가 말은 해놨어요. 네네. 전화 드린다던데.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저 이거 방송 녹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규 라이브 방송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우리 양희삼 목사님 뭐 좀 도와주신다고 잠깐 전화 왔었네. 그래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페북에다 이런 글을 쓰셨네. 근데 이탄희 의원 정도면은 이준석을 저격할 만한 학벌이 되지. 저는 하버드를 안 나와가지고. 자, 이탄희 의원이 페북에 이렇게 쓰셨어요.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자신이 승자가 된 입시에 대해서 남긴 말이라고 한다. 그것도 성인이 된 이후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최근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자신의 성취 전반에 대해서 이런 태도다.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다. 서울법대를 나왔고 20대에 판사가 되었고 와 대박.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고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발령을 받았다. 여러 차례 변협 우수법관으로 선정받았고 특전사도 경쟁에서 들어갔다. 와, 뭐 못하는 게 없어. 굳이 말하자면 참여연대 의인상, 노회찬 정의상도 표결을 통해 받았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랬을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런 어떤 로스쿨 가고 뭐 하버드 뭐 우수법관 선정 등등등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해봤다라는 거죠. 나에겐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만큼 부모 잘 만나지 못한 친구들, 나만큼 건강하지 않았던 친구들, 나만큼 공부 잘하게 훈련받지 못한 친구들, 나만큼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친구들, 나만큼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던 친구들, 나만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친구들,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 그죠? 나만큼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친구들이 내 주변에는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그 친구들이 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되었다. 그죠? 이준석 현상으로 표출되는 시대교체 열망은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이준석 자체는 전혀 반갑지 않다. 진보와 보수의 진검승부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죠. 사실 모르겠다. 이탄희 의원은 허재영 기자랑 동세대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40대 중후반쯤 되신 분이죠. 하여튼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저도 되게 공부 열심히 한 그죠? 강남구에서 꽤 공부 잘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대학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이 뭐 진짜 대표적인 강남 도시빈민 흑수저 집안이라 저는 그죠. 사실 공부 뒷받침은 상대적으로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못 받은 게 객관적 사실이죠.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부모님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우셨지만 그래서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울법대는 제가 들어갈 성적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제 능력 탓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일까? 사실 꼭 그렇지 않잖아요. 에? 그 어떤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그죠? 집안의 배경,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뭐 꼭 누굴 탓을 하겠다기보다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랄까 좀, 그렇지. 내가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 환경 때문에 그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뭐랄까 아쉬움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우리 다 갖고들 살잖아요. 꼭 남 핑계를 대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준석 같은 친구가, 야, 너는 그거 다 네가 노력하지 않은 탓이야. 우리 다 공정하게 경쟁한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진짜 한테 때려주고 싶지. 너는 유승민 씨의 유승민의 친구를 아버지로 둔 사람이잖아. 어떻게 허재현은 국회 인턴 같은 건 꿈도 못 꿔봤어요. 그걸 누구한테 부탁해서 국회 인턴을 해. 근데 너는 그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혜택 받고 국회 인턴도 하잖아. 니네 아버지가 면접 보러 가라고 갑자기 통보해줘서 그냥 인사하러 갔더니 갑자기 인턴이 됐다며. 그때 10년 전에 제가 한겨레에 있었을 때 제가 직접 이준석과 인터뷰했을 때 이준석이 그렇게 밝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선발 절차는 내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아버지가 가보라 그래서 가봤대. 근데 가봤더니 인턴에 합격했대. 그럼 그 아버지 백이지 뭐야. 아빠 찬스지. 응? 허재현의 아버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차승원 그 연예인 그 집 경비 아저씨. 연예인 집 차승원 경비 아저씨가 국회에 무슨 백이 있다고 허재현이 국회 가서 인턴합니까? 나는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원망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비 아저씨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대학 등록금 대주시고 그런 거면 된 거지. 그렇지만 나는 이준석처럼 국회 인턴을 시켜줄 수 있는 아버지는 없지만, 하지만 뭔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 청년 세대로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었던 출발선 자체가 불리했던 것에 대한 사회적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은 받고 싶단 말이죠. 왜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탄희 의원처럼, 그래, 나는 비록 하버드 나왔고 뭐 로스쿨 가고 뭐 이렇게 해서 20대 판사가 됐지만, 물론 나 역시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지만 나는 그거를 나 혼자만의 힘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그죠? 그렇지 못했던 배경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 준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 연대감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탄희 의원을 질투한다기보단 이탄희 의원에게서 연대감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준석 같은 친구들을 보면 그냥 박탈감을 느끼고, 에이 씨발 나도 부모님 잘 만났으면 좋았을걸, 이런 식의 불만감만 갖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탄희 의원의 이 글을 보고, 와, 정말 이런 논쟁은 진짜 좀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진보 진영에서 맨날 그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준석 현상 막 이런 거 나타나.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이준석 현상이 벌어진다. 맨날 이런 식의 사설과 논평 나오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한 경쟁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보 언론도 이제는 과감하게 논쟁을 해야 돼. 이탄희 의원처럼. 안 그래요? 진보와 보수의 진검승부를 좀 하란 말이야. 저는 지금의 이준석 현상의 절반은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 언론이 청년 세대와 논쟁하지 않은 그런 일그러진 결과물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논쟁을 했었어야 돼. 작년에 인천국제공항 그죠? 정규직 전환 문제,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아니 당연히 그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 한겨레 경향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청년 세대의 경쟁 담론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 논평하고 그랬잖아. 특히 지금 제가 최근에 저격하고 있는 김환 기자 같은 친구, 그런 젊은 친구들이 한겨레에 들어와가지고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는커녕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청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식의 논평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부터 김한 얘 좀 이상한데,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상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보면 더 그죠?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이준석 아버지 저도 뭐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유승민 씨랑 무슨 증권회사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증권회사의 간부래요, 이준석 씨 아버지가.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 유승민 씨가 아마 경제학 전공했을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둘이 뭐 학교 동기인가 대학 동기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친구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진보 언론 논쟁하세요.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 담론입니까? 이탄희 의원 같은 논쟁을 하시란 말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다음 뉴스. 지금 이 공군 이 암흑의 중사가 이제 그 간부한테 성추행 당하고 나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보를 하고 피해 호소를 하고 했지만 제대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죠. 지금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사의 유족들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신원식 의원, 그죠? 이 군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막 이상한 허위사실 퍼뜨렸던 그 의원이잖아요. 이 사람 군 간부 출신이에요, 신원식. 그래서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 유족들이 여기다가 예전에 전화를 했었대요. 하태경 의원하고 신원식 의원한테. 근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묵살당했다고 MBC에 밝혔네요. 근데 얘네들 변명들이 아주 가관이야. 하태경이 하는 얘기가 보좌진 사이에서 팩트 체크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신원식 의원은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깜빡하고 자기한테 보고를 안 했대. 거짓말하고 있네. 아이고, 이거 기자들은 다 압니다. 이거 물론 이 의원실에 전화가 한두 개 걸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원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뭐 그죠? 자결을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팩트 체크를 하고 있으면 그 팩트 체크 하고 있다고 문자라도 보내주든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태경 씨? 그리고 왜 직원 핑계를 대? 직원이 깜빡했어? 그러면 신원식 의원실에는 직원들이 깜빡하는 게 이렇게 많아? 아이고. 만약에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군 인사가 아니고 만약에 민주당 인사였어 봐. 니네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있었겠니? 벌써 나라가 뒤집어질 만큼 성명서를 한 100번을 쓰고 여성단체, 특히 이수정 씨는 또 여기에는 또 왜 또 침묵하는데? 이수정 교수님, 국민의힘 여전히 피해자 중심주의 없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 호소를 해도 진상 팩트 체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연락도 안 준대. 이게 무슨 피해자 중심주의야. 당신이 국민의힘 가서 도대체 바꾼 시스템이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럴 땐 또 선택적으로 침묵하지. 김재련도 조용해요. 이 정도 됐으면은 제보 묵살은 최종적 형태의 가해였습니다. 뭐 이런 식의 벌써 여성단체의 성명이 막 100개쯤 쏟아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의당 의원들은 또 왜 여기는 또 조용한데? 하여튼 민주당을 괴롭힐 만한 소재가 아니면 다 그냥 조용해. 뭐 묵살하거나. 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는데 정작 과거에 그 여성 문제만 터지면 그 분노했던 인간들은 싹 입 닫고 조용히 있는 거야. 그저 그냥 민주당만 공격할 소재만 찾느라고 바쁜 거지. 니들이 피해 여성들을 가지고 정치질을 했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강진구 기자 소식입니다. 네. 이분께서 작년에 박재동 화백 미투 사건,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 의혹 제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이래가지고 그 이태경 작가가 강진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이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기자의 정당한 의혹 제기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강 기자가 이태경 작가의 대화 내용을 인용하면서 화자를 바꾸고
대화 순서를 뒤바꾼 행위가 잠깐만 좀 복잡한데 아무튼 뭐 우리 강진구 선배가 그 고소인 이태경 작가를 뭐 의도적으로 뭐 괴롭히려고 뭐 명예훼손하려고 쓴 기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냥 정당한 기자의 취재 활동으로 보인다. 예, 이런 취지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이태경 작가의 소송 대리인은 항고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강진구 선배, 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이 사건 통해서 제가 강진구 선배를 개인적으로 알게 됐죠. 저는 뭐 강진구 선배의 뭐 기사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 다만, 강진구 선배를 경향신문이 징계하는 것 자체에 저는 빡쳐가지고, 아니, 어떻게, 기사의 내용이 동의가 안 되면 논쟁을 하면 되지. 어떻게 이거를 징계를 할 수 있어. 그것도 진보 언론사가. 저는 거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연대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강진구 선배와 이런저런 취재도 같이 하고 활동도 하고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강진구 선배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제가 예전에 강희철 한겨레 법조 선임 기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검찰 출입 기자들 어떻게 문제가 많은지 폭로하는 글을 썼었죠. 특히 한겨레가 왜 그렇게 한겨레 법조마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자신들도 모르게 선한 괴물 기자들이 되어간다. 왜냐하면 검찰이 쳐놓은 그물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간다라고 제가 하여튼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이 강희철 기자가 그걸 가지고 저를 고소했어요. 자기를 괴물이라고 표현했다고. 아니 제가 그냥 괴물이라고 막 몬스터라고 지칭했습니까? 자신의 의도는 검찰을 감시하겠다는 뜻을 갖고 검찰 출입기자가 된 거겠지만 사실은 활동하다 보면 검찰에 사로잡힌 선한 괴물 기자들이 되어간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 언제 막 그냥 무조건 몬스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강희철 씨, 아이고, 후배 괴롭히지 마.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반성이나 좀 하시라고.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폭로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강희철 기자가요. 수사기관에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다고 경찰이 알려주더라고요. 뭐냐면 허재현이 그런 글을 쓴 이유가 있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뭐냐면 강희철이 모르겠어요. 뭐 유력한 편집국장 후보였나 봐요. 얼마 전에. 근데 자기가 편집국장에 임명되는 걸 막으려고 허재현 기자가 그런 글을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렇게 경찰이 진술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냐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가 한겨레 그만두고 나서 한겨레에서 누가 편집국장이 되거나 말거나 그리고 한겨레에 대해서 제가 감정이 좋겠습니까? 지금? 근데 제가 왜 편집국장 선거에 개입을 하는데 미쳤습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 하여튼 그냥 자기 출세 방해가 되겠다 싶은 후배들은 잡아가지고 감옥에까지도 넣을 사람이야. 강희철 씨, 난 당신이 편집국장 되는 거 당연히 싫지. 근데 당신이 편집국장 후보이거나 말거나 내가 왜 그런 것까지 간섭하면서 한겨레 내가 내부 사정에 내가 왜 개입하는데 내가 한겨레에 대해서 감정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뭐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여튼 꼭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웃겨가지고. 그리고 강희철 씨가 고소장 쓴 것도 보니까 기가 막혀서.
허재현, 전 한결의 허재현 기자는 뭐 마약 사건으로 뭐 해가지고 뭐 입건이 돼서 뭐 징역형의 뭐 선고도 받고 이런 식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인데다가 뭐 누군가에게 음해를 하기 위해서 뭐 명예훼손성 글도 쓰고 해서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써놨더라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아니, 다른 한겨레 선배 후배들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냥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생활비도 툭 던져놓고 가고, 몰래 그렇게 돕고 가고, 계좌이체하고, 밥 사준다고, 밥 사달라고 후배들이 저를 불러요. 그럼 나는 밥 사주러 갔지. 근데 애들이 밥을 먹고 도망가. 지들이 결제 다 해버리고. 왜냐면 내가 밥값 낼까봐. 후배들이 다 그랬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허재현 선배 힘내시라고. 그 힘 가지고 제가 1년 넘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신경이었다가 버티고 해가지고 살아남았다고요. 한겨레 선후배들을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제가 잘못될까봐, 혹여라도 나쁜 마음 먹을까봐, 그렇게 돕고 간 선후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마음의 빚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한겨레 대부분의 선후배들은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강희철이라는 인간은 지가 편집국장에서, 후보에서 낙마할까봐, 허지현은 마약까지 한 애인데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얘는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장을 직접 써가지고 경찰서에 제출하고 간 거야. 인간도 아닙니다. 이 기자로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자지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 여러분, 오늘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 녹화하는데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허지현 TV 라이브 방송 중에 가장 많은 시청자가 나왔네요. 이건 오늘처럼 왜 그러세요, 여러분? 다음부터 그냥 월요일 낮 10시에 방송을 할까요? 고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주중에 또 한번 인사드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